2022년 실적이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충격과 공포. 2천억 투자받은 회사지만 매출이 50억, 영업 손실이 421억. 스타트업들은 매출이 적거나 적자 폭이 커도 급속도로 성장하면 나아지겠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50억 안팎에서 지금 3년째 매출이 오고 있고, 적자는 작년에 비해서 2배가 커졌고. 사업은 근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보통 조단위 매출이 넘어가면 계속 성장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체 모멘텀으로 그냥 쭉쭉쭉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뭐 2천억 정도는 뽑았고 마음먹으면 한 4천억 정도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진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2,000원 올랐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성적표 대공개라는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감사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연말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작년 성적들이 좀 큰 규모의 스타트업은 의무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꽤 많은 회사들이 지금 작년에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직 전부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주요 스타트업이라고 불릴 만한 곳들이 이제 뉴스도 나오고 또 재무제표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스타트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적표는 어땠나라는 게 지금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성적표를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사는 산타토익으로 유명한 리드를 좀 잡아봤는데요. 왜냐면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성적표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게 리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손정희 비전펀드2에 투자를 받은 회사잖아요. 2년 전에 2021년에 2천억 원을 투자를 받은 회사인데 그때 유니콘이다, 뭐 유니콘에 근접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요 회사가 이번에 재무제표가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실 만한 성적이어서 한번 첫 번째 회사로 꼽아봤고요. 일단 리드, 산타토익이라고 하면 지금 뭐 취업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손정희 펀드에 투자받은 유니콘 정도까지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산타토익, 이 리드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를 받았던 회사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듀테크라고 보면 되고요. 에듀케이션, 교육의 테크, 그래서 기술이 결합된 회사인데 다만 인공지능을 좀 많이 앞세운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객관식 그런 시험 문제들 있잖아요. 여기에 좀 기술이 들어가면 굉장히 학습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가설로 시작을 했는데요. 뭐 산타토익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주력 제품이죠. 그래서 좀 일정 기간 산타토익을 이제 쓰면 어느 정도 거기에서 뭐 인공지능이 이런저런 추천도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제시해서 결론적으로는 학습 수준과 뭐 이런 걸 올려준다, 뭐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고득점에 도달하게 해준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회사는 창업팀을 보면 장영준 대표가 해외 경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금융회사도 다녔고 또 타파스 미디어라고 해가지고 카카오 페이지에 인수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인수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뭐 초기 멤버로 참여하기도 했죠.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좀 주목을 받았냐, 어떻게 해석을 하자면 IR을 굉장히 잘했어요. 투자금을 진짜 굉장히 잘 땡겼습니다.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그때 인공지능이 소소하게 아시다시피 좀 화두가 됐단 말이죠. 뭐 구글에서도 뭐 대표가 AI 퍼스트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여기에 잘 맞춰서 투자를 받았는데 앞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를 언급하셨지만 이미 국내 VC들로부터 한 500억 정도 투자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누적 투자 금액은 한 2,500억 됐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뭐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제품과 기술도 상당히 좀 완성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 또 교육 시장은 어느 정도 돈이 된다, 이런 게 입증된 그런 시장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메가스터디가 그 회사고, 물론 둘의 방법론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나중에 좀 후술할까 하는데요. 그리고 창업팀은 어느 정도 해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뭐 이용자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해외에 있는 현지 업체들과 좀 협업을 해가지고 나름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만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성장 전략도 좀 유효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산타토익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 설계사, 뭐 이런 자격증 시험 서비스로 넘어갔고, 뭐 또 최근에는 뭐 미국 대학 입학 서비스도 뭐 하기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점이 복합적으로 그 작용을 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입증이 된 거죠. 얘네들은 에듀테크 회사로서
가장 선도적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 그래서 뭐 투자를 많이 받고 굉장히 화두를 모으고 있다. 근데 좀 실적은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시점에 딱 이 감사 보고서가 오픈이 된 거죠. 제가 이 산타 토익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도 예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어갖고 한번 좀 써봤는데요. 이게 원래 자기 토익 점수 알려면 막 200문제 이렇게 풀어봐야 되잖아요. 이건 앱을 깔아갖고 한 10문제 정도만 풀어보면은 제 점수를 예측을 해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해줘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토익을 풀어보는 거다 보니까 처참한 점수가 나왔는데 딱 봐도 제 점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아주 적은 양의 문제만 풀어봐도 제 성적을 예측을 해주고, 조금 더 풀어보면은 제 약점을 이제 예측을 해주고,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AI가 추천을 해주면서 제 약점 위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좀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기반이 되니까 이게 꼭 토익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던 간에 아무튼 약점을 AI가 추천해 줄 수 있다. 여러분의 어떤 공부를 하든지 빠르게 자신의 점수를 높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좀 컨셉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에듀테크, 그러니까 꼭 국내의 토익뿐만 아니라 해외 어떤 공부 시험 서비스에다가 적용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일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규모의 투자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기사 보시면은 에듀테크 회사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 세계의 글로벌 상도 꽤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관심을 받던 회사였는데, 이번에 감사보고서 공개가 됐는데요. 그 성적이 어떤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감사 보고서에서 이제 실적이 2022년 실적이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충격과 공포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이 일단 2천억 투자받은 회사지만 매출이 50억, 그리고 영업 손실이 421억, 10배까지는 안 되지만 10배 가까운 적자가 난 거죠. 매출에 비해서. 사실 일반적인 회사에서 존재할 수 없는 실적이죠. 이런 건 보통 회사가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많이 받고 체력을 키워나가는 중이니까 뭐 과도기적으로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 숫자만 보고서는 사실 이거 정상적인 회사가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좀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타트업은 그 스타트업 간판을 유지하는 비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일반적인 기업은 비용 통제도 굉장히 뭐 타이트하게 할 수 있고, 또 매출 향상이라든지 이런 데 몰입을 하더라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스타트업은 희한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라든지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최고의 고급 인재를 뽑아야 되고요. 뭐 연봉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억대, 뭐 수두룩하죠.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되고, 또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이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업무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뭐 위워크도 좀 후져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높게 잡힐 수밖에 없는데, 인공지능 회사는 이게 거의 가장 좀 심화된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인재들을 뽑아야 되고 가장 좋은 업무 환경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돈이 잘 벌리면 다행인데, 또 희한하게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일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취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를 모으는 데도 있어서 좀 뭐 발로 뛰기보다는 온라인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 굉장히 효율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요즘 많이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용자 획득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인공지능 회사들의 그런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이 굉장히 좀 나빠요. 근데 리드도 여기에 좀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그 심 선배가 말씀한 것처럼 뭐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과도기적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좋지 않은 실적을 받았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적자 폭이 크고 뭐 매출에 비해 적자 폭이 크다 이 정도만 가지고 충격과 공포라고 표현한 건 아니고, 일단 매출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이게 전년도가 52억이었는데 심지어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이제 스타트업들은 이 매출이 적거나 아니면 적자 폭이 커도 성장세가 급속도로 성장하면 나아지겠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리드는 작년에는 52억, 그 전에 48억. 그러니까 50억 안팎에서 지금 3년째가 매출이 오고 있고, 적자는 작년에 비해서 2배가 커졌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만 보고는 뭐 좋은 시그널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죠. 그래서 여담으로 교육 회사들의 비즈니스 상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기 강사를 섭외해서 일종의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두 번째는 기술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현격히 다른 가치를 주겠다라는 회사, 그 테크 회사들로 나뉘는데, 사실 전자들이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벌죠. 왜냐면 인기 강사 같은 경우 한 명이 지금 수백억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뭐 떠도는 썰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온라인 교육 회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인기 강사를 잘 그들의 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잘 받아주고, 그리고 고급 주점으로 가서 취하게 만든 다음에 사인을 하게끔 해라.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우스갯소리에 가깝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핵심이 인기 강사를 섭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매출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에듀테크 회사들은 여기에 이제 좀 정반대 관점으로 하죠. 우리는 사람으로 하지 않겠다. 우리는 기술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결과 처참해요. 사실은. 좀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변화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이들이 똑같이 인기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그런 방법론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근데 적어도 저는 좀 세일즈라든지 아니면 뭐랄까 비용 통제 측면에서는 현격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근데 이게 편입니다. 그 기사를 작년에 읽어보면 작년에 리드가 구조조정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희망퇴직 뭐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뭐 단독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때 기사를 읽어봐도 매출은 뭐 수백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확인 안 하고 썼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떠도는 이제 소문들이 그 전년도에 분명 50억이었으니 이제는 그래도 100억은 넘지 않았겠냐. 이렇게 수백억 원대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줄었다는 걸 보면 이게 주요 수익 모델이 뭐길래 좀 이렇게 매출이 성장을 못하는 건지, 좀 그 수익 모델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에듀테크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시장이니까 그 교육을 제공하고 그 서비스비를 받는 게 기본 핵심 모델입니다. 특히 산타 토익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의 프리 모델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거고, 두 가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거, 뭐 요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이용권을 파는 거죠. 그 이용권을 팔아서 매출을 하는 거죠. 보통 학원비 내듯이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강을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고 이 서비스니까 서비스를 뭐 한 달로 하거나 네, 아니면 그렇죠. 뭐 횟수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 앱을 쓰면서 이게 좀 호감을 느끼고 결제를 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앱 서비스인데, 이게 막 매출을 볼륨 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막 게임처럼 엄청난 몰입도를 주거나 그게 아닌 이상. 근데 일반적인 메가스터디 같은 일반 교육 회사들은 그런 걸 줬죠. 뭐냐면 강사를 통해 줬죠. 강사에 대한 팬덤이라든지 아니면 뭘까 엄청난 친화력,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이 간격을 좀 앱 회사들이 잘 메꿔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긴 했어요. 이 토익을 앱으로 공부하고 나의 약점을 바로바로 잡아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서비스는 맞는데, 보통은 그래도 공부하려고 하면 학원 가지 않냐. 예, 아니면 뭐 인강을 듣더라도 이게 컴퓨터랑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앞에 나오면서 나는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뭔가 인터랙션을 해야 되니까 게임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지 않냐, 좀 그런 이야기들은 주위에서 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람이 개입되는 뭔가 중간에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 옛날에 영단기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뭐 잘 나가는 ST 유니스타스의 그 영단기가 광고할 때 옛날에 성시경 씨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토익이 영어라고 생각하니? 이런 거 있잖아. 네. 토익은 기술이야. 이게 그 광고 문구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확한 어떠한 걸 찾아내는 거죠. 근데 네. 정말 토익을 영어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리고 좀 학부모와의 커넥션도 좀 큰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어차피 돈은 학부모들이 내는 거잖아요. 학부모들이 학원에 맡겨서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맡기든 뭘 맡기든 어쨌든 누가 나와서 가르치는 걸 보면 친숙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네. 거기서는 과금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앱만으로 이렇게 해서 애가 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결제를 쉽게 해줄까? 그건 좀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면 게임할 수도 있는 거고 딴짓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학생이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그 학원 등록하게, 토익 등록하게 좀 수강료 좀 부탁드립니다랑 구글 플레이에서 뭐가 하나 날라오는 거랑 가격이 좀 부모님 보시기에 다를 수 있겠군요. 뭐 과금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알바에서 결제한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사교육에 대한 그런 갈망, 열풍 이거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타 토익이 상품이
17만 원짜리하고 30만 원짜리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게 인터넷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학원비다 그러면 뭐 그럴 그럴 수 수 있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인터넷 서비스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제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네. 아마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땐 영업망과 끼업 팔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정말 궁금한 거를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고 여쭤봐야 되는데 진짜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2천억 투자 받았는데 지금 재무제표 까보니까 얼마 남았나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서 그거 먼저 좀 여쭤보고 가도 될까요? 예. 일단은 국내 VC들에게 합친 것까지 받은 것까지 다 합치면 한 2,5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그 결손금 쉽게 말해서 누적 적자를 보니까 한 1,27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절반 날렸다는 거죠. 나머지를 현금과 뭐 단기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유동성이 한 1,000억 원 이상 있다. 쉽게 말해 총알이 1,000개 이상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400억 정도 적자가 났으니까 런웨이는 한 2, 3년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당연히 지금처럼 못 쓰고 아마 리빌딩 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직을. 그래서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희망적인 부분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옛날에 데브 시스터즈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뭐 지금도 많이 알고 쿠키런? 있죠. 예, 쿠키런으로 유명한 거기가 쿠키런이 망가지면서 매출이 수백억에서 수십억 원으로 거의 완전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다행히 희망의 카드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주 좋은 시점에 상장을 해가지고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공모금을 쟁여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실적이 진짜 안 좋았는데 계속 시간을 벌면서 제품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좀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리드의 그런 전망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0억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읽히는데 지금까지 1년에 그 영업 비용이 470억 정도 됐었던 거잖아요. 네. 470억씩 쓴다는 거는 분명 어딘가에 굉장히 투자를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적게 썼으면은 1년에 한 100억씩 썼으면 20년은 벌어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확확 그래도 투자를 했으니까 이게 돈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어디에 주로 이렇게 투자를 했던 거예요? 리드 측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약간의 쿠팡하고 메시지가 좀 비슷해요. 약간 쿠팡은 그 유명하잖아요. 계획된 적자다. 네. 이것도 리드도 자기가 계획한 로드맵 안에 있는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전 펀드한테 투자를 받을 때도 2024년까지는 계속 돈을 쓸 거다. 비전 펀드 오케이 그렇게 가라고 지금 서로 양사 간에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가고 있는 실적이라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엄청 우리가 잘못 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구조조정도 했잖아요. 네.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비전 펀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거시경제 전망을 비전 펀드에서 분석을 하잖아요. 거시경제 전망을 분석해 볼 때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비전 펀드가 먼저 얘기를 해서 그거 의견을 받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약간 구조조정을 해서 방만한 걸 좀 줄여보자라고 해서 먼저 그 조치를 취한 것이지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뭐 무슨 조치를 취한 건 아니다. 후속적인 조치는 아니다. 이런 게 이제 그 리드 측의 설명이에요. 네. 일단 투자를 받으면 무조건 소진은 해야 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받았는데 그걸 이자 수익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통장에 쌓아놓고 네. 무조건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소진을 했을 때 당연히 아웃풋이 좋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근데 리드는 엄격하게 봤을 때 아웃풋이 좋게 나온 건 아니죠. 이거는 확실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지켜봐야 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있어서 자금 소진은 거의 뭐 디폴트고 그리고 이게 바로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 몇 년 걸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엔 아쉬웠지만 좀 다음에 기대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리드가 기자들한테 배포하는 보도 자료를 보면 보통 스타트업들은 뭐 얼마나 성장했나, 얼마나 뭐 고객을 많이 확보했나, 그쵸, 뭐 그쵸. 이런 거를 네. 뭐 MAU가 얼마나 올랐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원래는 영업이익이 안 나니까 그걸로 이제 근데 리드는 보통 뭘 하냐면 무슨 학술 대회에서 무슨 논문이 발표됐는데 그게 무슨 상을 받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아까 굉장히 학술적인 보도 자료들을 많이 배포를 해요. 물론 잘 커버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 기자들은 그런 거 별로 진짜 기자들이 그걸 보고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런 AI 근본적인 기술력 이런 거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는 뭐 그게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장 이걸 가지고 돈벌이를 기술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네. 기술을 기반으로 뭐 교육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 그 소비자 입장에서 우와 진짜 이 서비스 최고야 이렇게까지 피부로 와닿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사람 계속 그 AI 쪽에 인공지능 쪽에 인력을 투자하고 이러면서 그런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투자금을 그쪽에 쓰는 거죠. 네. 이게 약간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까 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기에는 1,000억이 있으면 뭐라든 다시 새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랑 우리는 계획된 적자다라는 건 약간 같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야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돈 쓰는 게 맞아요. 돈 쓰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뭐 지금 단계에서 이 평가를 내리긴 어렵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방법론이 한계 부딪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피봇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걸 굉장히 날카롭게 둘이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다른 영역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일단은 방법론을 했는데 이게 안 됐네 라고 하면 돈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1,000억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해보자 뭐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 방법론은 한계 부딪힌 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거면 매출도 성장을 해야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단순하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광고 선전비예요. 광고 선전비에 한 100억 정도 썼는데 근데 광고 선전비에 100억 정도 쓰는 거는 그 대부분 아마 퍼포먼스 마케팅이란 말이죠. 근데 100억 정도 쓰는 거는 단순히 뭔가 브랜드 효과를 주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한다든지 홍보비로 그렇게 쓰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게 뭐 100억 써서 매출 50억밖에 안 나왔다. 이거는 정말 아마 광고 지표로 봤을 때 엄청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도 그 정도 모델링의 한계를 보였다라는 좀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건 보통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마케팅에 태워버리면 이게 매출은 뭐 1.5배, 뭐 3배 뭐 이런 그렇게 식으로 나야죠. 좀 항상 어느 정도 계산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 정도 뭐 100억 넣었으면 300억 매출은 그래도 나야 돼.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안 나더라도 근데 보통 그렇게 업계 공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먹혔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지금? 보통 고객 유입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썼을 때 이용자들이 결제한다. 여기까지 이걸 공식화하는 건데 그 비용이 무조건 그 고객이 와서 결제한 금액 그리고 이 고객이 앞으로도 계속 결제할 금액 그건 뭐 추정치겠죠. 그것보다는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나더라도 그게 뭐 나중에 많아지면 메꿀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100억 50억 원은 좀 과하긴 해요. 근데 뭐 이게 또 완전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아자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쓰기도 했어요. 그냥 광고 선전비로만. 근데 뭐 매출 크게 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이 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실험을 계속 해야 되긴 해요. 또 이걸 저는 매도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걸 해봐야지만 이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뭐 매도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가설이 틀린 건 맞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예. 마케팅의 효율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니까 과금력이 안 좋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었던. 심지어 CF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앱 다운로드가 얼마나 됐고 그게 매출로 연결된지 요즘 다 분석을 해요. 근데 물론 훨씬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퍼포먼스 마케팅보다는. 근데 어쨌든 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거는 이제 광고 딱 나가면 그 뒤에 몇 분 안에 얼마 앱 다운로드 되나 이런 걸 분석을 하죠. 네. 근데 정말 뭐 브랜드 효과 때문에 쓰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스타트업이 그런 건 정말 돈 뿌리는 거죠. 다 돈 쓴 거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 요즘 성과 없다는 게 퍼포먼스가 없다는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예전만큼 안 먹히는 거군요. 저희도 진짜 많이 줄였어요. 아웃스탠딩도. 그러세요? 일단 우리 퍼포먼스 마케팅 주로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네요. 트래픽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웃스탠딩도 굉장히 많이 줄이고 다른 쪽으로 마케팅을 찾고 있죠. 예. 뭐가 좋아요? 아 요즘 일단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티타임즈에 삼고 초래한 이유 좀 저를 출연시켜 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한 것도 네. 좀 그런 관점도 있고요. 또 카카오톡 뭐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좀 아니면 오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진짜 치열해요. 이 시장 고객 유입에 대한 거는 정말 치열하고 힘듭니다. 근데 SNS에 딱 띄워서 뭐 잘 될 거야 이런 거는 거의 요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 방에 되는 건 없고 요새는 진짜 다양하게 잽을 때려야 뭐가 그쵸, 되는 그쵸. 거군요. 예전에도 한 방에는 안 됐어요. 아 그렇죠. 페북 때문에 확 올라간 기업이 몇 개 있었던 거지 그쵸. 사실 예, 그게 다 먹혔던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또 궁금한 게 AI잖아요.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챗GPT가 나왔잖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듯이 저도 챗GPT로 요새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챗GPT가 나온 상황에서 과연 산타 토익뿐만 아니라 이제 리드의 이 AI 영향력이 이 투자를 엄청 한다는 거는 원래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뭐 쿠팡이 이 물류센터에다 엄청 투자를 하는 것처럼 그런 AI의 압도적인 그 기술력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지금까지 보면 기본 접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챗GPT 같은 거는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생성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리드 같은 쪽의 AI는 뭐 생성보다는 예측과 분석, 뭐 추천 이런 게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공부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어떤 콘텐츠가 가장 적합한가 이런 거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 이제 그 AI를 주로 했던 거고, 생성은 아직 뭐 트랜스포머 모델을 쓴다고는 하던데 생성 쪽에 포커싱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생성형 AI를 가지고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붙이면 오히려 이제 약간 AI 튜터 이런 게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와 그런 예측 모델 이런 걸 둘이 결합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인공지능 회사들이 과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이게 몇 년간 화두이고 지금 풀리지 않는 이슈이긴 해요. 챗 GPT 같은 경우는 기술 그 자체로도 돈 벌 수 있는 수준까지 됐죠. 왜냐하면 너무 영향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서드 파티들을 거느리면서 이들에게 API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소규모에 있는 AI 회사들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드 파티들이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로 파급력이라든지 브랜드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서비스 회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여기에 도입을 해봤는데 이게 괜찮더라, 이런 걸 어필해서 아니면 이 자체에서 비즈니스 모델 돌려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두 번째는 외주를 하는 거예요. 뭐 이 기술 기반으로 뭐 여러 가지 파트너사들이 뭐 이런저런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약간 리드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체 인공지능 기술만으로는 좀 어떻게 벌어야 되나. 근데 리드는 어쨌든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걸로 간 거고, 거기서 좀 성과가 부진한 거죠. 근데 리드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표방한 회사들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다 지금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뚫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약간 정체성도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순수 인공지능 회사인가, 기술 회사인가, 아니면 이걸 그냥 일부만 활용하는 서비스 회사인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부에서 엄청난 기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좀 꼬인 실타래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뭐 인공지능 기술 회사라면 그쪽으로 정말 가는 거고, 근데 서비스 회사라면 뭐 서비스로 가는 거고, 이걸 잘 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챗GPT 같은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이 등장이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드 같은 회사에는. 왜냐하면 오픈 AI가 뭐 개발해서 다 API로 풀잖아요. 이 얘기는 AI 장벽이, 기술 장벽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리드는 열심히 개발해서 어떠한 AI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누군가는 뭐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만든 그 AI 기술을 API를 가져다가 내가 가진 콘텐츠와 약간 조합해서 뭐 조금 만지작거려서 리드 같은 뭐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삽질을 한 거잖아요, 리드는. 그렇죠. 이런 기술 장벽을 세우려고 기술을 열심히 개발했는데 그 장벽이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아니 그러니까 아웃스탠딩 예. 기사였던 것 같은데 지금 챗GPT 같은 생성 AI가 나와서 제일 위기는 일반 AI 회사다라고 아예 그거 아웃스탠딩 맞나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관점으로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되게 갑자기 무섭네. 왜냐면 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네. 다른 지금 시작하는 회사들은 정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API로 일부의 돈만 내면서 그럴듯하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AI를 표방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던 회사들은 좀 엄청난 돈을 썼을 거란 말이죠. 리드도 1200억이나 썼잖아요. 물론 그게 다 개발비로 들어간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체 기술로 계속 나가야 되나 아니면 서비스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따야 되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자 생활하기 전에 자동 번역하는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룰 기반 번역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뭐 주어 다음에는 목적어가 오고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이런 룰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 룰에 맞도록 번역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인간의 룰을 다 모르죠. 얼마나 변수도 많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느 날 구글이 통계 기반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을 갖고 지금은 이제 딥러닝이지만 딥러닝 전에 통계 기반이었거든요. 언어학적 지식 전혀 없이 그냥 통계 기반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한참 동안 만든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구글 번역팀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구글이 번역이 그렇게 네. 하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이거 왜 한 거야 지금까지. 우리 AI 회사들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구글 번역도 딥러닝 나오기 전에 또 그 통계 기반으로 그렇죠. 하는 팀이 딥러닝 나오니까 또 다 물러났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위기 상황은 맞는데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1200억이 아직 있으니까 지금 기술을 빨리 접목을 시켜서 그래도 산타토익은 여태까지 하면서 데이터도 많이 쌓였을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뭐 추천하는 그런 예측 모델도 잘 갖고 있을 거고 또 콘텐츠도 많이 갖고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막 나온 생성 AI랑 잘 접목을 시키면 새로 만든 회사보다는 또 빨리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리드가 가진 핵심이 그 토익이 아니고 교육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지금 미국의 그 SAT 시험 준비하는 그 플랫폼 위에 그게 올라간 건데 네. 그 교육 플랫폼에다가 컨텐츠만 꽂으면 각 영역으로 나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산업, 어떠한 교육 영역이든 네. 뭐 시험 보는 영역은 다 할 수 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곳도 진출할 수 있다. 이런 게 핵심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으로 돈을 벌 것인지 서비스로 돈 벌 것인지 근데 둘 다 지금 잘 못 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리드의 주장에 따르면 이 플랫폼을 이제 플랫폼으로 니들이 와서 교육회사가 니들이 와서 니네 콘텐츠 여기다 얹어서 교육해 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가져가고 직접 산타토익이나 뭐 SAT처럼 직접 이렇게 자기가 서비스하는 영역도 있고 그런 약간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을 잘 갖고 그 위에 콘텐츠를 잘 넣으면 뭐 어떤 시험이든 대처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차별성이 원래 있었던 건 맞는데 굉장히 많이 잘 싸운 건 맞는데 이제 문제는 그건 거죠. 이런 생성 AI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생성 AI 모델보다 안 좋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성 AI 모델이 이 지금 원래 쌓았던 기술만큼의 퍼포먼스를 만약 내준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쌓은 성벽이 확 낮아질 수도 있다. 이제 지금 이런 걱정이다라고 그렇죠. 딱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생성 AI가 더 우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이 성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현금이 많고. 하지만 지금까지 한 비즈니스가 막 생각보다 잘 먹혔던 거는 아니고 근데 뭐 기술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많이 쌓아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 2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물론 뭐 저희가 지금까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감이 있는데 아니 그랬나? 뭐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분명히 데이터와 유의미한 그런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2, 3년이면 더 분명히 적은 시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저는 0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에 아니 지금 이 SAT 그 시험 보는 그 서비스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 것 같아요. 이 알테스트라는 플랫폼이런데 그 플랫폼 위에 여러 콘텐츠를 얹어서 여러 분야의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작이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진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처음에 기획대로 그렇게 쉽게 딱 콘텐츠만 딱 꽂으면 시험 문제들 딱 콘텐츠만 꽂으면 이용자들이 다 할 수 있으면 그럼 모든 교육기관들이나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갈지 아니면 그냥 또 제2의 산타토익 하나 만들어진 거랑 비슷한 거라면 사실 2천억 투자 받은 거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봐야겠죠. 확실히 성공 경험 하나만 만들면 확장성은 진짜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게 플랫폼이냐 네. 아니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또 성공할 거냐 못하느냐 뭐 아마 올해 1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지금 내년까지래요. 네, 돈 쓰는 게 내년까지. 돈은 그렇죠. 근데 올해 일단 어느 정도 이게 보여야지. 올해에도 50억이면은 네,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여기는 뭐 기사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배달의 민족도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거의 사실상 영향력이 벗어났기 때문에 완전 마스크 해제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활동을 했어서 네. 작년에 배달 플랫폼이 많이 힘들 거라고들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성적이 나왔는데 이게 매출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쁘지 않은 게 하신 거 매우 좋죠. 매우 좋네요. 네. 매출이 한 47%? 한 50% 성장을 했고 예. 배달의 민족 규모의 회사가 코로나 끝난 해잖아요. 작년에. 좀 네. 최악의 해라고 봐야 될 해에 47% 매출이 성장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5천억 가까이? 네. 그러니까 뭐 그 전에는 그 전에 적자였잖아요. 네. 근데 영업이익 5천억 가까이 됐으니까 뭐 엄청난 실적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이게 보니까 근데 그 전체적인 배달 시장의 거래액은 줄고 MAU도 줄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네. 어떻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언론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언론에 배달 시장 다 죽는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배민은 어려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배민은 별로 줄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언론이 이제 우리 그 은어로 야마라고 하잖아요. 야마를 배달비가 올라서 소비자들의 배달 앱을 떠나고 있다를 야마로 잡아 놓으니까 그런 팩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민 한 5% 줄었네? 와, 엄청 줄었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코로나 끝난 직후에 그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5% MAU 5% 줄었으니까 엄청나게 줄었다고 할 수 없거든요. 네. 사실 배민은 타격을 안 받았어요. 타격을 받은 건 쿠팡하고 요기요. 쿠팡은 한 반 정도 줄었고 네. 요기요는 뭐 3분의 1, 4분의 1 줄었는데 배민은 뭐 거의 5% 이 정도 줄었으니까 큰 영향이 없다고 봐야죠. 네, 지금 쿠팡 이츠랑 요기요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시장 자체는 성장은 못한 건 맞는데 시장 자체는 이제 경쟁자들은 죽어나갔어요. 네. 네, 그만큼 배달의 민족의 이 경쟁력이 더 올라갔다는 거고 지배력이 올라갔다는 거고 그렇죠. 점유율이 엄청 올라간 네. 거죠. 그거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예전에 다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거보다 더 신기한 게 요새 보니까 비마트가 약간 쿠팡을 노리는 이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비마트 성적표는 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공시가 됐고요. 그래서 제품과 상품 매출로 집계가 되는데 한 5,100억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전체 매출 규모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한 17% 정도 이렇게 됐고 2021년에 한 4천억 원 정도 찍었으니까 뭐 성장세도 그렇게 크진 않았던 거죠. 이게 왜 그렇냐면 광고 매출과 배달 서비스 기존의 매출은 한 2조 4천억 정도 이렇게 찍은 걸로 나왔어요. 그게 2021년 1조 5천억 정도였으니까 뭐 60%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확 커진 거죠. 근데 비마트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거는 보통 그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작을 때 훨씬 더 팍팍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기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라도 비마트의 성적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 뭐 심플한 것 같아요. 그냥 핵심 역량이 아니니까. 쿠팡 이츠를 들고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핵심 역량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배달의 민족에게 진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배달의 민족도 이게 어떻게 보면 푸드 커머스를 했는데 이게 핵심 역량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큰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마트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배민 입장에서는. 그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들과 협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아, 네.
근데 비마트는 소상공인을 죽이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랑 직접적으로 비마트는 자기가 직접 슈퍼를 만들어서 내 물건을 내가 배달하는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네 슈퍼들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비마트가 뜨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따라가다가는 김봉준 회장 맨날 국감 서야 되거든요. 이거 쉽게 이렇게 막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심조심 가야 되는.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지점을 내면 장사는 잘 된대요. 근데 쉽게 막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천억이 진짜 큰 숫자거든요. 스타트업에선 배민이 봤을 때 한 17%인 거지. 정말 5천억 정도의 거래액을 가진 커머스 스타트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절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배 말씀대로. 그래서 왜 좀 애매하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방법론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 PB라든지 아니면 정말 기획력, 마케팅 이런 쪽으로 간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정말 자체 상품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 혹은 셀러들이 내놓는 제품과 또 경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냥 자기가 팔아놓은 그 판에 그냥 안전하게 그냥 뭘 얹는 게 셀러들 참여시켜서 얹는 게 좀 리스크가 적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차지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그것도 크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핵심 역량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배달 잘하는 서비스인데 컬리라든지 쿠팡이랑 경쟁하기에는 좀 여력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어쨌든 5천억이란 규모도 결코 적지가 않고 선배 말씀대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정말 내놓으면. 그래서 좀 방법론을 두고 배달의 민족이 계속 끌고 가면서 고민할 것 같아요. 버리진 않을 것 같고 어떻게 욕 안 먹으면서 잘 키울까 뭐 이런 고민하지 않을까. 퀵커머스잖아요 이게.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퀵커머스가 안 좋았어요. 저 퀵커머스 회사들 다 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마트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확장을 공격적으로 안 하는 것 뿐이죠. 근데 보면 배민의 쿠폰을 보면 배민이 뭘 하고 싶은지 알 수 있는데 네. 한동안 그 배달 쿠폰 많이 주다가 쿠팡 이츠가 등장한 이후로는 배민 원 쿠폰이 엄청 나왔거든요. 요즘 배민 원 쿠폰 없어지고 있어요. 잘 없어요. 요즘은 다 비마트 쿠폰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마트는 여전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배민은 여전히 이거를 키울 생각은 있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있는 게 아닌 것뿐이죠. 아니 저 충격 먹은 게 엊그제 들어갔다가 갑자기 게임엔 음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팔고 게임 CD를 팔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지금 켜보세요. 그다음에 뭐 이어폰 팔고 꽃 배달은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들어와 있는 걸. 근데 뉴스 보다 보니까 뭐 책도 판다면서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동네마다 달라서. 동네마다 다른 건가요? 이게 보면은 정말 그 쿠팡이 여기 왔다가 좀 이렇게 진 것처럼 잘못 이거 덤비다가 큰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만치 않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좀 상황인 것 같고요. 옛날에 배민 한 2016년쯤에 비전 선포를 할 때 네.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배민은 무엇이 핵심이냐? 음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걸 했었거든요. 2016년쯤에. 네. 근데 요즘 보면 음식이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배민은 이제 음식이 아니라 배달 네트워크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달 대행사를 많이 썼는데 배달 대행사 쓰는 비중이 점점 줄고 배민 커넥트나 아니면 자기 우한 청년들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자체 배달 네트워크 쿠팡이 마치 그 택배 직접 하듯이 네. 그런 거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게 이 배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뭐든 내가 다 날라줄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비마트 만든다고 할 때부터 그 생각이 다들 했잖아요. 이게 큰 물류센터와 트럭을 갖고 하는 거는 쿠팡. 그러면 작은 물류센터와 오토바이를 갖고 하는 거는 지금 배민이 먹고 싶어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조금씩 지금 현실화되는 느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은 근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보통 조 단위 매출이 넘어가면 계속 성장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M&A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꾸역꾸역 맞춰 나가는데 뭐 네이버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는데 배달의 민족은 M&A를 거의 안 했어요. 뭐 예전에 좀 했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아예 안 했는데 정말 자체 모멘텀으로 그냥 쭉쭉쭉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1조, 2조, 3조 막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진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종목을 늘려가는 걸 보면 확실히 본인들의 키 타겟인 뭐 2030이 원할 만한 카테고리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갖고
이게 확실히 이분들은 사업에 대한 노하우는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민은 엄청 빨라요. 네. 이 쿠팡 이츠가 처음 나왔을 때 단건 배달률 저 어떻게 따라가지 했는데 배민 곧바로 따라가잖아요. 금방 따라 제품 배민원 금방 만들어서 따라가잖아요. 엄청 빠른 거죠 회사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배민 같은 경우는요, 비마트의 성장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에 상장을 노리다가 고배를 마신 컬리도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연간으로는 적자긴 합니다만 그래도 2분기 연속 흑자를 봤잖아요. 오아시스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적긴 하지만 영업이익을 또 봤고요. 컬리의 상황은 지금 어떤지 이쪽이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릅니까? 컬리는 지금 작년 실적 보니까 2조 372억 원. 그 다음에 적자는 2,335억 원. 매출은 한 30% 늘었고요. 적자는 한 7% 늘었어요.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죠. 수치는 이런데 매출이 30% 늘었으니 성장을 잘 하고 있군.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적자가 또 늘었어?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일단 못하진 않았어요. 근데 또 잘했다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매출이 30%가량 성장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초기엔 두세 배, 최근에도 50% 이상씩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성장성이 좀 줄어든 감이 있고요. 대신 적자 폭도 좀 줄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다. 그리고 원가율도 좀 많이 줄었어요. 80에서 70%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좀 줄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30% 성장이 일반 기업한테는 엄청 큰 성장인데 지금 컬리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성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좀 배민 뭐 몇 프로였죠? 한 50% 넘었죠. 네네. 배민 지금 매출이 2조가 넘는 배민이 그렇게 성장하는데 또 쿠팡은 몇 조입니까 대체? 근데 쿠팡도 20몇 프로 성장했거든요. 근데 컬리가 30%? 좀 성장세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비율을 들자면 보통 매출이 늘어나면 비용도 같이 늘어나고 네. 매출이 줄면 비용도 같이 줄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투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통 악어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갖고 예. 저기 아스쇼에 예, 썸네일에 아스쇼에도 이게 나온 거군요.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컬리는 이렇게 컸다가 네. 이게 악어입이 이렇게 다 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쨌든 뭐 적자도 줄고 매출도 줄고 있는 거니까 이게 잘했다고 못했다고 보기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줄지는 않았고 성장세가 네, 줄어든 성장세가. 거는 좀 아쉬운데 어쨌든 비용도 줄고 있으니까 그냥 좀 아쉽다, 뭐 좀 애매하다 뭐 이렇게 볼 더 수가 있어요. 주면은 그냥 고만고만한 중소 플랫폼이 돼서 또 어려워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장세가 줄고 있다는 게 조금 위험 요소라고 봅니다. 상장할 때는 성장세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영업 손실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까? 성장세죠. 예, 성장세. 투자하는 벤처기업. 사람들은 성장이 제일 중요하죠. 정말 뭐 10배 성장하고 있으면 뭐 적자가 1조 나더라도 투자자는 투자합니다. 예. 항상 여쭤보는 게 그래서 컬리는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돈이? 지금 보니까 자본금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보니까 두 개 합치면 그냥 투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자본 총계가 한 2천억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현금이 2천억 정도 남았는데 그냥 딱 2천억 정도가 총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손실이 2,300억이니까 좀 아껴 쓰면 1년 버틸 수 있다라고 보면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좀 정산 주기를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좀 받으면 한 6개월 정도 더 미룰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가 좀 뭐랄까 런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비용을 좀 줄이던가 아니면 뭐 투자를 받든가 해야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투자 시장이 점점 엄격해지고 특히 커머스 스타트업에 엄격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몇몇 VC 심사역 분들을 만났는데 특히 커머스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적자가 줄질 않으니까 그래서 다들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거죠. 뭐 준다고 하는데 안 주니까. 그래서 좀 컬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쿠팡이 예전부터 우리 조정해봤다는 흑자 해 뭐 이래갖고 네. 에잇 뭐 이랬다가 진짜 흑자 내갖고 이거 되는 건가 막 했잖아요. 진짜 되네 했는데 지금 컬리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공원이익은 흑자 이걸 네, 계속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쿠팡처럼 마음만 먹으면 흑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공원이익이라는 게 결국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건데, 네. 근데 물론 이제 공원이익이 높아지면 뭐랄까 비용 효율을 하고 있고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 정도의 추정 가능하고 합리적이죠. 근데 이거는 정말 뭐 흑자 적자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정말 못 빼고 적자 뭐 하면 흑자다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네. 쿠팡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쿠팡도 오랜 기간 거의 몇 년 동안 공원이익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서야 몇 년 지나고 나서야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사례는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실제 뭐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그런 얘기했는데 쿠팡은 그나마 맞췄는데 정말 뭐 평생 못 맞춘 기업들도 있고 망하기 전까지 못 맞춘 기업이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걸로 좀 신뢰하기는 어렵다. 근데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적자 폭이 그 예전보다는 줄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수익성이 개선되는 건 맞아요. 그건 확실. 근데 2천억 원이나 되는 적자를 좀 해소하려면 정말 뭔가 엄청난 혁신적인 게 나오거나 정말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나와야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원이익 논리가 맞으려면 인건비를 고정비로 치거든요. 그럼 인건비가 고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고정비인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매출이 30% 늘었는데 인건비 30% 늘었어요. 그건 고정적이지가 않아. 매출에 따라 같이 올라가 인건비가. 네. 그러니까 날라주려면 물류하시는 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정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면은 좀 애매하군요. 네, 이걸 공원이 흑자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 작년에 뷰티컬리도 막 시작을 하고 상장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장에 다시 도전하고 살아남으려면은 컬리에게 어떤 조건들이 지금 필요한 겁니까? 일단 이야기한 것처럼 성장성을 높이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이제 쭉쭉쭉 성장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적자를 줄여야겠죠. 우리는 계속 수익성을 맞추고 있다.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맞춰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쉽지 않다는 게 그 컬리의 그 위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뷰티 컬리를 좀 내놓았잖아요. 뷰티 컬리는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푸드에서 벗어난다.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 이게 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익성을 확실히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의지. 왜냐면 아무래도 뷰티 제품이 좀 더 단가라든지 뭐 그런 마진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좀 과시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성과가 크게 났다면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걸 뿌렸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최근 몇 달 동안 상장 준비를 정말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뭐라도 계속 오픈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오픈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물론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주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추론이 좀 가능하고요. 근데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컬리로서는 계속 좀 밀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성과가 나오면 좀 어느 정도 상황이 반전될 수가 있겠죠. 예. 뷰티컬리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 보도자료로 거래액 2배 늘었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자랑을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수가 이제 작은 상태에서 2배 늘은 거라 이게 지금 우와 대단하다 2배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아무튼 그래도 뭐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제니도 나왔는데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컬리까지 한번 좀 퀵하게 빠르게 한번 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회사가 오늘 정말 많이 건드리고 있군요. 저희가 에듀테크 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배달 시장, 그 다음에 유통 시장에다가 이번에는 그 여행 시장까지 한번 건드려 볼까 하는데요. 야놀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 야놀자도 성적표가 공개가 됐는데 매출이 엄청 늘었다면서요. 매출은 엄청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또 많이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은 6,040억 정도 냈는데 한 2배 가까이 확 올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61억 정도. 그런데 2021년에 577억 원 정도였으니까 많이 빠졌죠. 그게 좀 왜 그럴까 분석을 하자면 이게 뭐 대체로 이게 악어의 미론에 부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티타임즈에서는 이런 거 다 이렇게 그래픽으로 넣는데 되게 없어 보이네요. 정말. 좀 약간 예능적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왜 올랐냐 싶으면 일단은 야놀자 플랫폼에서 한 30-40% 정도 매출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부문이라는 걸 좀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다루는 것 같아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광고 플랫폼이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야놀자의 광고 상품을 야놀자 내에서 소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 오픈을 해가지고 그 중간에 마진을 취한다든지 뭐 이런 모델인데, 이건 구글이 잘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런 걸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야놀자 플랫폼이 한 30-40% 올랐고 클라우드는 한 3배 정도 확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 본질적으로 잘 됐고, 또 인터파크를 2021년 말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신설 매출로 잡히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익이 좀 떨어졌냐라고 볼 수가 있을 때, 그게 좀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했으니까, 특히 뭐 인수 같은 거 하면 또 PMI라고 해가지고 통합 비용이 또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좀 수익성이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래도 전 한 가지 좀 유의미한 그 시그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야놀자가 IT 비즈니스와 BIT 비즈니스로 나뉘고 BIT 비즈니스에서 상당 규모의 매출이 나왔는데, 물론 뭐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뭐 비품 판매라든지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은 좀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 디지털로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뭐 TV 보면 뭐 야놀자 테크놀로지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공했다,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전을 좋게 볼만하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매출 증가하고 수익성 뭐 이런 문제보다는 어쨌든 디지털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그 보도에서 본 건데 MAU에서 여기어때와 역전됐다고 그런 보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플랫폼 시장은 1등이 거의 다 먹는 게 일반적인 정상이잖아요. 유독 여행이 지금 약간 삐까삐까하게 가고 있는데, 야놀자가 그래도 1등이었다라는 게 정설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러면 역전? 이런 게 나오는 건 사실 좋지 않은 메시지죠, 야놀자 입장에서는. 게다가 지금 좀 국내 여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이게 순위까지 내줘 버리면은. 네, 아무튼 야놀자가 아까 클라우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저번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225% 이번에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테크놀로지를 다 이쪽으로 다 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다른 사업 부분에 있는 거를 이제 클라우드 부문으로 이렇게 사업부 이관 뭐 이래서 이제 그쪽 매출이 이쪽으로 이관돼서 매출이 커지는 이런 효과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 옛날에는 야놀자 클라우드 밑에 있는 게 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IDS 이렇게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하는 일이 엄청 많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뭐 실적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그런 측면이 크다. 해외 진출 욕구도 있었잖아요. 클라우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 그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고, 그 PMS라고 하죠. 호텔 관리, 자산 관리 시스템.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당장 그게 뭐 엄청나게 돈을 벌어주는 상황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미래를 위해 지금 투자하는 정도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야놀자 성적표 보면서, 성적표도 성적표인데 인터파크 아까 사와갖고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영업이익률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고. 근데 며칠 전에 팔았어요. 커머스 부분을 팔았더라고요. 근데 저 처음에 든 생각은 인터파크 원래 커머스 회사 아니야? 인터파크 커머스 넘겼으면 뭐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여행 쪽이랑 지금 티켓 쪽이 큰 거죠, 인터파크가. 네, 이번에 뭘 넘기고 뭘 이렇게 냅둔 겁니까? 여기까지 자기 핵심 사업이 여행이잖아요. 여행과 티켓은 남기고 이제 커머스, 도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매각한 거죠. 원래 처음부터 관심이 없던 영역이에요. 인터파크를 사고 싶을 때는 티켓과 여행을 사고 싶었던 거지 커머스와 도서가 사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적 분할해서 그 사업부를 이제 큐텐에 파는 거죠. 지금 인터파크 자체 그 사이즈에서 어디가 더 커요? 이쪽에 여행하고 티켓이 훨씬 큽니다. 이쪽은 커머스는 우리나라 전체 커머스에서 인터파크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뭐 0.몇 %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죠. 예전에는 인터파크에서만 샀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좀 흥미로운 인터뷰가 떴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인터파크 우리 잘 쓰고 있다 이런 걸 어필하는 그런 인터뷰였는데, 서울경제 시그널에서 나온 건데,
일단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살 때 한 3천억 주고 샀대요. 근데 뭐 이번에 뭐 커머스 부분 1,500억 원에 매각하고 뭐 음원이라든지 이런 사용권 뭐 이런 걸 또 500억 원으로 매각을 해서 이미 2천억 원을 회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투어라든지 뭐 티켓 같은 경우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판교 사업까지 3천억 매각 대금에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지금 자산 가치를 평가해 보면 거의 뭐 6천억 정도 이미 뽑았다. 그러니까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배를 뽑을 수 있을 거. 이미 뭐 2천억 정도는 뽑았고 나머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마음 먹으면 한 4천억 정도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의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롭게 좀 봤습니다. 그것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인터파크 커머스 매출 비중이 야놀자 전체에서 5%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여행 티켓 이것까지 합치면 18%. 여행 티켓 그 부분은 18%.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죠. 네. 5대 18이니까. 한 3분의 1도 네. 안 되는. 이거잖아요. 내가 이 게임기를 갖고 싶었는데 파는 데에서 이 게임기만 안 판다고 하고 옆에 콘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컨트롤러 한 5개에다가 막 게임 CD에다가 이거 뭐 음향기기 다 안 갖고 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일단 사 왔는데 부수적인 거 팔다 보니까 오늘 사온 가격이랑 비슷한데 지금 이렇게 거의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군요. 근데 요 인터파크를 사가는 회사가 Q10 아닙니까? Q10? 네. 여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Q10이 지금 팀원 일단 인수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터파크 커머스 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UMF 인수설까지 돌고 있던데, 이 Q10 그냥 뭐 직구 회사 아니었어요? 무슨 회사인데 이렇게 갑자기 다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Q10은 구영배 지마켓 창업자가 2010년에 만든 회사고요. 이베이랑 합작으로 같이 만들었었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한 5개국 추가로 더 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 들어보면 거래액이 뭐 계속 유의미하게 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1위.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리딩 컴퍼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선 3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1위는 아마존이고 2위는 뭐 라쿠텐이고 둘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중소 사업자인데 여기서 좀 튀는 사업자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Q10이 성장 과정에서 M&A를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사업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뭐 창업자도 어느 정도 자산이라든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외부 차입도 하고 뭐 투자 유치를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잘 이렇게 인수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Q10이 우리나라에선 사업을 안 했죠. 좀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계약이 맺어 있었대요. 이베이에 팔면서 한동안은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아라. 근데 굉장히 장기간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뭐 이베이가 지마켓을 뭐 신세계 팔으면서 이게 해소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Q10이 그때부터 이제 한국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영배 창업자께서 좀 어느 정도 한국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까. 아무래도 한국이니까 당연하겠죠. 그쵸?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한국 기업을 M&A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티몬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Q10 좀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그분은 호평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티몬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티몬이 굉장히 선도적인 소셜 커머스 회사였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게 좀 잘 안 된 게 맞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이 걱정하는 게 리더십이 계속 바뀌고 무엇보다도 정말 헌신적인 힘으로 이렇게 회사를 끌어갈 사람이 없다. 이게 가장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구영배 창업자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접근을 한다고 하니까 좀 믿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예전에 Q10에서 해외 직구로 뭐 하나 사본 경험이 있는데 그냥 그 정도 회사인 줄 알았는데 지금 티몬 갖고 가고 인터파크 갖고 가고 만약에 UMF까지 데리고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직접적인 경쟁자가 뭐 쿠팡이랑 막 싸우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자체가 좀 다른 겁니까? Q10이 우리나라에 직접 진출해서 이커머스 사업을 펼치겠다 이런 계획을 뭐 내비치지는 않고 있고 지금 그 언론에 저희들이 볼 때는 Q10이 물류적인 이런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Q10 익스프레스 뭐 이런 자회사가 있는데 이들이 역량이 뭐가 있냐면 전 세계 곳곳에 공장 이런 데랑 네트워크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상품 특이한 상품을 많이 소싱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역량을 가지고 티문이나 인터파크 커머스. 이런 데에서 그런 데가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가격 경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품, 없는 상품 이런 거 이제 상품적인 차별화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쉽게 이해하자면 그냥 낮의 동맹이다. 그냥 뭐 초고 동맹이다.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네. 뭐냐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되게 좀 특이했어요. 왜냐면 해외에서는 이미 거대 시장은 다 1위 사업자가 다 존재했거든요. 뭐 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래서 뭐 이들이 압도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한국만 유독 특이하게 전국 시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엄청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었죠. 정말 뭐 다들 뭐 투자자 네트워크 연결해가지고 신나게 막 돈을 태워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근데 드디어 이제 시장 정리자가 나타났죠. 바로 쿠팡입니다. 네. 쿠팡이 이 시장을 이제 딱 정리를 하면서 마치 비유를 들자면 뭐 위나라가 하북을 점령하고 뭐 네. 고구려가 만주를 점령하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게 나머지 사업자들은 이제 지금 상황이 전의를 잃고 있어요. 그쪽에 있는 분들 만나보면 그냥 쿠팡이 다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뭐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출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뭐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근데 요게 딱 구영배 창업자가 어떻게 보면 구세주처럼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그래서 뭐 팀원도 굉장히 좀 아쉬운 조건으로 뭐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팀원 뭐 조직원들은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뭐 인터파크는 좀 다른 것 같고 뭐 UMF라든지 이런 것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구영배 창업자 밑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거죠. 결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 다 죽겠다라고 해서 쿠팡에 막기 위해서 말 그대로 쿠팡하고 직접 경쟁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개별로는 안 되니까 뭉치면 뭐 산다고 뭐 흩어지면 죽는다고 지금 이제 뭉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해 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얼마나 역량을 보여줄까 뭐 네, 지금 들었을 때 분명 위나라 얘기했잖아요. 위나라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전에 이제 낮의 동맹 게 지금 나라가 달라요. 여기는 중국, 여기는 한국인데.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게 아까 또 특이한 물품 말씀을 해주셨길래 이거는 뭐 아직 나온 얘기가 아니라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두 분이 예상하시기에는 이게 쿠팡 쪽 뭐 신세계랑 대결을 하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11번가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알리익스프레스처럼 좀 이 해외 쪽을 특이한 상품이나 이런 것 쪽으로 경쟁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쿠팡이랑 직접 경쟁한다고 봐야죠. 온라인 세계에서는 어차피 뭐 싸고 빠르게 배송하는 게 왕이기 때문에 뭐 네이버라든지 신세계 입장에서도 물어보면 당신은 쿠팡이랑 직접 경쟁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어물쩍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는 다른데 왜 얘기하는데 근데 소비자랑 그게 똑같거든요. 사실은 결국 싸고 빨리빨리 배송해 주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티몬이랑 뭐 인터파크 이런 데가 왜 매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쿠팡에 압살될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쿠팡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경쟁을 할 거다. 근데 Q10은 어떻게 경쟁할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Q10 입장에서도 기존 방정식대로 오픈마켓 형태로 경쟁하면 압살 당하겠죠. 근데 Q10이 강점이 있는 게 해외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Q익스프레스라는 물류회사도 있어요. 그게 최근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경 간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물류회사인데 그게 왜 잘 되냐면 굉장히 빅 클라이언트들이 들어오면서 라쿠텐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이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국경 간 거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좀 나름의 무기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쟁하는 건 맞다. 근데 어떻게 경쟁할지는 모르는데 아마 그분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카드가 있고 전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플랫폼이 여러 개 있다고 그러니까 플랫폼 하나 더하기 플랫폼 하나 해서 2기가 되진 않잖아요. 그쵸. 뭐 옛날에 지마켓과 옥션이 합쳐졌다고 네. 뭐 둘이 더 시너지가 나거나 그랬다고 보여지지 않잖아요. 1이 되지 않았나요? 1 더하기 1은 1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더했으니까 힘이 세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팀원하고 그 어디 인터파크 인터파크. 커머스가 뭉친다고 쿠팡하고 경쟁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 불가능한 영역이고 이제는
한국의 네이버를 제외한 그 어떤 회사도 쿠팡하고 플랫폼으로 경쟁할 수 없어요. 이제 만약에 한다면 뭐 버티컬로 가든 아니면 특이한 물품인가 뭐 달라가야지 똑같은 플랫폼 대 플랫폼으로는 이제 그 경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네. 그럼 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까 말했던 그 크로스보더나 네. 이런 뭐 해외 물품을 소싱을 하든 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신 대표님 보시기에는 경쟁자는 알리다. 알리가 될 수도 있죠. 어. 예, 알리에 다 있으니까. 예. 최 대표님 보시기에는 쿠팡이 쿠팡이다. 쿠팡이 맞는데 네. 근데 또 너무 절망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버티컬 오픈마켓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다나와 다나와 같은 경우 돈 못 벌 것 같잖아요. 언제적 다나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 잘 벌고 있거든요. 성장하고 있고 도매국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B2B 오픈마켓인데 대부분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거기도 꽤 이익을 내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버티컬하거나 아니면 엣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아예 뭐 절망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어떤 말씀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쪽으로 보시는 거고 여기 최 대표님은 국내 버티컬. 하지만 국내 버티컬도 항상 싸움은 쿠팡이랑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왜냐면은 다나와도 컴퓨전도 모든 회사들은 결국은 쿠팡이랑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쿠팡이랑 경쟁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고 아니다 버티컬 쪽에 훨씬 더 좀 뭔가 몰입이 될 거고 뭔가 해외 배송이라든가 이쪽에 더 될 거다. 약간 무게중심이 다른 거지 결국은 아무튼 쿠팡이랑 경쟁하는 건 쿠팡은 다 맞죠? 하니까. 네. 쿠팡 해외 배송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 하니까요. 그게 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래저래 한 회사 건드리다가 결국 Q10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뭐 Q10은 성적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인터파크를 이야기하다가 궁금해서 한번 Q10까지 좀 여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두 분 원래 하나 기업 다루기도 참 쉽지 않은데 너무 많았어요. 오늘. 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기업을 질문을 드려갖고 오늘 아마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너무 고생 안 하시게 좀 두 회사의 기사를 잘 봐서 많이 보셨을 만한 좀 이슈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특별한 건 없고요. 이번에 11,900원으로 저희가 가격 인상을 하면서 굉장히 그 30개월 장기 이용권이 싸졌어요.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에서 45%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30개월. 예. 그러니까 30개월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9,900원 할 때랑 똑같은 가격을 할 수 있다. 이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33% 할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가격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45%의 할인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참조하시면 굉장히 좋다. 이런 거 보통 기사 쓸 때 가격 꼼수라고 이렇게 아니죠. 이게 고객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일단 네 아쉬운 분들께서 9,900원의 가격으로 끝까지 하실 수 있도록 또 맞습니다. 새로운 요금제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아웃샌딩께 감사드리고요. 파이라인도 마지막으로 혹시 뭐 홍보하실 거 있으십니까? 바이라인이 이제 4월달에 그 창립 7주년을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파티를 한번 해볼까라는 막연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하게 되면 한번 놀러 오세요. 예, 그럼요. 파티 비용은 얼마입니까? 입장료 3만 원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정말 파티. 무슨 막 컨퍼런스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술 먹는. 와, 네, 하게 되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희 챗 GPT, AI 생성 AI 티타임즈 이 릴레이 인터뷰가 저 인터뷰는 끝났습니다만 아직 연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두 분과는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건강하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